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만 55세에서 59세는 오는 26일부터, 만 50세에서 54세는 다음 달 9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은 오는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무더위와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 증가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추가 예비 전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여름철 분산 휴가 등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결정은 지역 보건당국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기록적인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일주일 유예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중반쯤 새 거리두기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주말까지 상황을 본 뒤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각 지자체와 논의하면서 다음 주 중후반까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적용이 임박한 시점까지 계속 상황을 보면서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고 또 지자체들도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최근의 수도권 확산세에 대해 통상적 상황과 다르게 유행이 증가하거나 크게 변동하고 있는 긴급한 시기로 보고 있다며 특히 서울 환자 발생이 높은 것이 전체 환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7월 이후 50대부터 시작해서 한 주에 굉장히 많은 인구의 1차 접종이 시행되기 때문에 8월 정도가 되면 접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며 이에 7월까지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이달부터 다시 본격화하는 가운데 만 55세에서 59세는 오는 26일부터, 50세에서 54세는 다음 달 9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은 오는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 중 2분기 접종 대상자였으나 백신 부족 문제로 인해 접종이 뒤로 밀린 60세에서 74세 등 초과 예약자 19만 7천 명과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 약 11만 명은 오는 5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습니다. 정부는 또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에 대비하는 동시에 대입 일정을 고려해 고3과 고교 교직원 등 총 64만 명은 19일에서 30일에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고3을 제외한 대입 수험생 15만 명은 이달 안으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다음 달 중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등 총 112만여 명도 14일에서 17일 사전 예약을 하고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는 접종 시 5접종을 맞기 위해 백신 고유 색깔을 표시한 인식표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생 등 4종 이상의 백신 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접종 대상자나 백신 보관함 등에는 고유 색깔로 백신 종류를 구분하는 표식이 붙습니다. 백신별 고유 색상은 화이자가 보라색, 모더나 빨간색, 아스트라제네카 흰색, 얀센 파란색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옷 또는 손목에 맞아야 하는 백신을 가리키는 색상의 스티커를 붙입니다. 또 위탁 의료기관에 5접종을 맞기 위한 수칙도 강화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위탁 의료기관이 3회 이상 접종 부주의로 경고를 받으면 고의나 중과실 여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계약 해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매일 마지막으로 개봉하는 병에서 나오는 코로나19 백신 잔여량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SNS 당일 신속 예약을 통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발표 이후 잔여 백신 활용 방안 등이 담긴 7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은 1일부터 예약자 수와 관계없이 병을 개봉하되 매일 마지막으로 여는 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백신 잔여량은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에 등록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잔여 백신의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SNS 당일 신속 예약으로 접종했는데도 잔여량이 생기면 의료기관 자체의 예비 명단을 활용해 접종합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감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마스크 착용 지침은 지역 당국이 결정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한 연휴 기간 미국 내 자동차 여행객이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의 비중을 26.1%로 추정했습니다. 여전히 영국발 알파 변이가 47.8%로 가장 많지만 델타 변이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최근 파우치 박사가 내놓은 예측과 맞아떨어집니다. You would expect just the doubling time, in several weeks to a month or so, it's going to be quite dominant. That's the sobering news. 상황이 이렇자 LA 카운티는 모든 주민에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부분의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CDC 지침과 상충합니다. 이에 대해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결정은 지역 보건당국에 맡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 지침이라는 큰 토대가 있긴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각자 상황에 맞는 정책을 유연하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기록적인 여행 인파가 예상돼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는 현지 시각 1일부터 5일까지 4,70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재회하려는 수요가 겹치면서 종전 같은 기간 최고 기록인 2019년의 4,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66.5%까지 올라선 만큼 보건당국은 추수감사절 때와 같은 감염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연휴 이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영국이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고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로 맞는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오는 9월부터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연구가 덜 됐다며 부스터샷 접종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30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6,068명으로 1월 29일 이래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확진자가 계속 늘자 영국 정부가 부스터샷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영국 백신 접종과 면역 공동위원회 JCVI와 협의한 영국 정부는 9월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And they back our plans, which are to roll it out from September this year onwards, and really to do what it takes to keep the virus at bay. That's the objective. 자비드 장관은 코로나19에 신종플루가 겹칠 경우 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코로나19 백신과 신종플루 백신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적극적인 부스터샷 계획에 비해 미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We don't have a wealth of data to say how well you'll be protected by a second vaccine, what side effects would occur with that vaccine. So if you choose to do that, the one thing I would ask is to enter a study in doing so we can learn more. 영국이 9월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면 변이 확산으로 고심 중인 다른 국가들도 뒤를 따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독일 제약사 큐어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48%로 최종 분석돼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큐어백은 현지 시간 30일 유럽과 중남미 10개국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벌인 임상시험 결과 예방 효과가 48%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공개한 중간 분석대의 추산치 47%와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큐어백은 그러나 18세에서 60세 참가자로 한정해 분석하면 예방 효과가 53%고 입원, 사망 예방률은 100%, 중증 예방률은 7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큐어백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처럼 mRNA를 활용해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이 설정한 백신 사용 승인 최저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하는 예방 효과를 나타내면서 개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발생의 85%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결국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어학원에서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 변이 감염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현재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7월부터 전국에 적용하기로 했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수도권은 일주일 유예됐습니다. 시행을 8시간 앞두고 숨가쁘게 유예가 결정됐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 이틀째 7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단 수치뿐만 아니라 경기도 어학원발 집단 감염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니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네. 그리고 이러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양상이 홍대 앞 중심으로 해서 마포 일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방역 당국이 큰 위기로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사실상 4개월을 준비했던 거리두기 개편안인데 수도권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의 유예만으로 확산세가 누그러들 수 있을까요? 일단 일주일의 유예만으로는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어학원발 집단감염 전파 양상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아니면 심지어 알파 변이 바이러스와도 사뭇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집단 감염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앞서 여러 번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실제로 최종 확인되기 전이더라도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어학원발 집단 감염 지표 환자가 발생한 지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이러한 방역 조치 강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기 때문에 향후 신규 확진자 증가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적인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유예만으로는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 30대 젊은 층의 낮은 백신 접종률도 확산세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활동도 활발해서 식당이나 카페, 주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방역 대책 필요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젊은 층만을 목표로 하는 추가 방역 대책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까 싶기는 한데 만일 젊은 층을 목표로 한 방역 강화를 시도를 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이 주로 방문하는 시설도 대표적으로 뭐 주점이라든가 노래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유흥시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국내외 상황을 볼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기도 어학원발 집단 감염이 능동감시 대상자 또는 수동감시 대상자들한테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는 이런 환경들조차도 실제로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환경들에 대한 선제적인 특단의 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확산세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해당 지역, 마포 지역 일대를 넘어서 경기도 일대를 넘어서 전국적인 확산으로까지 가는 데는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상황으로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델타 변이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데요.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가 수도권 확산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어떤 수도권 확산세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전국의 80% 안팎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만 해도 8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거에 기여를 한 부분이 경기도 어학원발 집단 감염이고요. 예. 시작점은 홍대 앞 주점에서의 해당 강사들의 모임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당 강사부터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해당 강사들도 홍대 일대에서 감염이 되었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을 밝히는 거는 방역 조치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경기도 어학원발 집단 감염이 최근의 확산세에 크게 기여를 했다.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수도권 확산세의 직접적인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입국자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방역 당국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갈수록 해외 유입 규모가 커지고 있고 또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자가격리도 면제해주면서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 변이 바이러스는 세계 어디서든 어느 국가에서든 자체 발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포함되고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염자 수가 많을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 국내는 해외에 비해서 감염자 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자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 얘기는 국내 변이 바이러스는 해외 유입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백신 여권이나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목적으로 시행되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 등은 아무래도 우려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각에서는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 인센티브와 거리두기 개편 체계를 알리는 데 집중하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빈틈이 느껴질 만한 그러니까 잘못된 방역 신호를 줬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두 가지는 나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인센티브안이 마련될 즈음에 국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국내 백신 접종 예약률이 저조했을 때가 있었고요. 네. 방역 당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 접종 인센티브안이 발표되면서 백신 접종 예약률이 크게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인센티브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폭의 방역 조치 완화는 사실상 없는 걸로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안 대비 방역 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큰 폭의 완화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께 보내는 어떤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된 방역 신호를 보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목표대로라고 하면 국내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예. 앞으로 2, 3개월 정도 후면은 어느 정도 형성 시점이 도래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기존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 속도를 오히려 높이는 쪽에 집중을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예. 너무 성급하게 방역 조치 완화 부분이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께 잘못된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이 일주일 유예되면서 방역 조치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빈틈없이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수도권에서 새 거리두기 적용이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네. 델타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들도 방역 조치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풀었던 방역을 다시 조이거나 또 고강도 방역을 펼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도 조금 완화하려다가 확진자가 갑자기 늘면서 지금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앞서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이스라엘도 최근에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죠. 이스라엘은 지난 4월에는 실외, 그리고 6월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현재 방역 초점은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고 또 감염 위험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한 격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또 백신 접종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 영국도 풀었던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예. 영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가 최근 다시 실시했고요. 또 지난주 예정됐던 방역 지침 전면 해제를 4주간 연기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과 영국은 사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국가들이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도 이렇게 방역을 다시 조이고 있는데 이보다 강한 방역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지난 28일 해제할 예정이었던 전국적 봉쇄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예. 1일 확진자 수가 4,000명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이 조치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태국 또한 28일부터 수도 방콕 내의 식당과 건물을 통제하고 또 집회 등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8일부터 전국적 봉쇄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언급된 세 나라는 접종률이 3%에서 17%로 전 세계 평균 접종률보다도 낮은 국가들입니다. 네. 그런데 접종률이 34%인 호주도 봉쇄 조치를 펼쳤는데요. 시드니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당분간은 봉쇄 조치를 실시하고 또 감염이 심하지 않은 지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Am really sorry about this, but as I will explain, it is absolutely necessary. The reality is we are not out of the woods yet, not by a long way. The risk to the community has grown in the past 24 hours. We are now in an extremely critical period. We must stay locked down while we keep this virus. 네, 지금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데요.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해서 아예 확산지에서의 입국을 막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입국을 아예 막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 독일은 포르투갈과 러시아 등 우려 지역에서 오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최근에는 영국에 대해서도 입국을 제한할 전망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독일 정부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ir erleben derzeit zum Beispiel in Großbritannien, aber genauso auch innerhalb der EU in Portugal, wie schnell Infektionszahlen und damit auch Hospitalisierung und so weiter aufgrund neuer Varianten steigen können. Und das zeigt uns die Delta-Variante eben. Deswegen hierzulande raten wir dringend von Reisen in Virusvariantengebiete. 네. 자, 아무래도 델타 변이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 이렇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하는 나라들도 있나요? 네,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나라들도 덜어 있습니다. 예.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고 네덜란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최근 실외에서만큼은 해제가 됐습니다. 유명 관광지에서도 대부분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또한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완화했는데요. 스위스 보건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으면 델타 변이에 대한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미국의 경우도 이런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당국은 백신 접종자는 대중교통이나 병원, 학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네. 방역 조치를 거의 해제한 오레곤주의 주지사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truly a historic moment for our state. However, as we enter a new chapter today, our work is not finished. We will be relentless in our efforts to finish the job.
closing our equity gaps, and reaching every Oregonian with information. 네, 미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 각 지역의 결정에 맡긴다는 방침인데요. 물론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는 LA 카운티 등은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예. 확산 우려 속에서도 이렇게 방역을 푸는 건 아무래도 경제 때문이다. 이런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은데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참고해야겠죠. 네, 방역 조치를 일부 푼 나라들은 거의 전부 백신 접종률이 50% 안팎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접종률이 30% 정도로 세계 평균을 약간만 웃도는 수준이거든요. 최근에는 확진자가 급증하기도 해서 방역당국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자는 실외 활동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과태료와는 별개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현재 국내에서도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느슨해진 방역의 끈을 다시 한번 졸라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라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차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오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0조 4천억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추경 통과 후 신속히 마련해 한 달 내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선정에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보료 책정 때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4인은 975만 원 선입니다.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유흥업종과 음식점, 여행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 문화업계 등 경영 위기 업종에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24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을 지난해 매출과 장단기 피해 기간으로 구분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경영 위기 업종은 매출이 40% 이상 줄면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조 1천억의 재정이 투입되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약 11조 원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추경 등 36조 원의 재원은 피해 지원에 15조 7천억을 비롯해 백신과 방역 보강에 4조 4천억, 고용과 민생안정 지원 2조 6천억, 지방재정 보강에 12조 2천억이 투입됩니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지난해 시작했다가 코로나19 확산에 주춤했던 정부 지원 소비 쿠폰이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다시 발행됩니다. 축구와 야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료 절반 할인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 철도와 버스 요금 50% 할인 등 쿠폰 3종류는 새로 발행됩니다. 또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체육 쿠폰과 저소득층 문화활동에 한해 10만 원을 지원하는 통합문화 이용권은 발행을 늘립니다. 이러한 소비 쿠폰은 백신 접종률 50%와 70%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모두 5조 3천억 원어치 추가 발행합니다.
올여름 상대적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 증가로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추가 예비 전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휴가 분산 등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폭염 일수는 10일에서 20일 사이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폭염이 가장 심했던 2018년 수준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열대야 발생일도 늘어나는 등 비교적 8월이 더 무더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7월 하순에 끝나면은 바로 북태평양 고기를 좀 밀고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일단 그 더운 기간도 길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보름 이상 길어지는 거고. 찜통 더위가 길어지고 산업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 공급 능력은 작년과 엇비슷해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다음 달 둘째 주에 최대치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기온 29.4도의 기준 전망을 적용하면 90.9기가와트, 30.2도의 상한 전망으로는 94.4기가와트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력 공급 능력에 비춰보면 예비력이 4.8기가와트, 예비율로는 5.1%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력 예비력 수준은 전력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달 넷째 주가 4.2%로 가장 낮아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비 중인 발전기의 시운전 일정 조정 등을 통해 8.8기가와트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력 수요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여름철 휴가 분산을 유도하고 냉방기의 순차 운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지 2년 만에 소재, 부품, 장비 핵심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2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가운데 하나인 불화수소 수입은 올해 들어 5월까지 460만 달러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83.6% 줄었습니다. 또 다른 규제 품목인 불화 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를 채택해 일본산 수입이 사실상 없어졌고 극자외선 레지스트는 벨기에산 수입이 12배 늘어나는 등 수입 경로가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이 식량 부족에 따른 기아 상태에 처한 것으로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추산했습니다. 특히 작년 초부터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개발장관회의.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은 43개국 4,1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을 도우려면 당장 6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ince COVID, that number has gone from 135 million people to 270 million people marching to the brink of starvation. And within that, 41 million people are knocking on famine's door as we speak. 비즐리 사무총장은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남수단, 예멘 등을 대표적인 기근 위기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은 주로 지역적 분쟁과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이 그 원인입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의 경우 5년 연속 가뭄이 이어지면서 절망적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eople are basically eating cactus, eating leaves, and it's not like they eat that as a complement to their diet. That is their diet. They're only eating that unless they get something from outside. And I tell you, those cactus and those leaves, I mean, these are animal feed. 특히 작년 초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이들 지역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규모의 기근, 국가적 불안정과 집단 이주 사태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G20 외교 개발장관 회의에서는 식량 위기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G20 차원의 추진 방향을 담은 마테라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YTN 박성남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재활용 로켓을 이용해 위성 88개를 추가로 쏘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오후 3시쯤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팰컨 9 로켓의 1단 추진체는 임무를 다한 뒤 안전하게 회수됐습니다. 이번 발사로 지난 1월부터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위성의 수는 약 900개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2020년 이전 전 세계가 연간 발사한 위성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팰컨 9의 1단 추진체는 이미 7차례나 로켓 발사에 사용됐던 것이고 발사 시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도 재사용됐다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민간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면서 민간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민간 기업들의 우주 개발을 장려하고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이언스 투데이 특별 출연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동환 전무 모시고 민간 우주 시대 개발의 의미와 또 우주 개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폭넓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과거엔 사실 우주라고 하면 막연하게 영화에서나 보는 공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우주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민간 업체들이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는 뭔가요? 네, 우주가 주는 무한한 잠재력 때문이겠지요. 예. 우주 전체로 보면 우리 태양계가 아주 작은 장소이지만 인간 스케일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제 우리가 개척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가 많은 아주 무궁무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미지의 세계이지요. 그리고 지구는 이제 전체 우주에서 봤을 때도 아주 특별한 행성입니다. 이런 행성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구에만 갇혀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고 민법에도 없고 세법에도 없습니다. 물리 법칙에도 없습니다. 근데 물리 법칙이 약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지구 중력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우주를 벗어나서 어디를 뭘 하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에 금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다이아몬드가 떠다녀도 그거를 거기까지 가서 갖고 올 바에는 그냥 지구에서 캐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군요. 그런데 그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기여를 한 게 스페이스X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되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1kg을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2만 불이 들었습니다. 물 한 병에 2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2,700불로 줄어들었고 그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정부도 자극을 받아서 참여를 하면서 2040년에는 그게 100불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 11만 원 돈으로. 그러면은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떨어진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면 예전에 위성 한 대를 올릴 걸 갖고 이제 10대, 100대를 올릴 수 있는 거고 예전에 불가능하다 또는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주 광물 채취라든지 우주 여행, 화성 탐사, 무슨 달 탐사, 사람을 거기다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우주 태양광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대체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행기,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 TV, 카메라 다 그런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건 이론적으로도 안 돼. 그랬다가 이건 이론적으로는 돼.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돼. 그랬다가 현실적으로 되는데 경제성이 없어. 그러다가 경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현실이 되고 그랬을 때 현실이 됐을 때 이 엄청난 페이오프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고요. 우주도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게 이론에서 지금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분야별로 이제 진척도가 다르긴 한데 그 길목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2040년까지 그 우주 산업의 규모가 1,200조가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더 크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뭐 천존지, 이천존지를 떠나서 어쨌든 상당히 큰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기술들이 현재는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 우주 개발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하나도 우주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라는 출사표를 내고 이 그룹의 우주 산업을 총괄하는 스페이스 허브라는 조직을 신설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그 외부에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소비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하나그룹이 여러 계열사에서 뭐 우주 로켓, 엔진, 뭐 위성 사업, 위성 서비스 사업, 뭐 관련 통신 사업, 발사대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그 우주 스페이스 2.0 도래를 맞이해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갖고 육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룹별로 갖고 있는 역량을 잘 모으면 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또 뭐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누리호 양산 사업이나 누리호 고도화 사업 그리고 이제 아포피스 탐사를 이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참여를 할 거고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이제 우리가 가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직 정확히 어떤 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이제 기회가 좀 구체화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자, 설명을 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현주소도 한번 짚어주시죠. 뭐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주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 예산만 봐도 우리나라가 1년에 그 2020년 기준에 쓰는 게 뭐 한 8천억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일본의 5분의 1, 중국의 12분의 1, 네. 미국의 70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간 경제적으로 훌륭한 나라 등 중에서는 좀 하위권에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은 발사체는 뭐 18년, 탐사는 15년, 위성은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뒤떨어져 있다고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효과고 우주 기술을 개발하면서 생기는 파생 효과도 뭐 엄청나거든요. 그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안보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전기, 전자, 기계, 뭐 IT 관련한 주변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고 뭐 우리가 의지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뭐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10년, 20년 뒤떨어졌다고 한 사업 따라잡은 게 어디 뭐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우주 경쟁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그게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민간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실 뭐 우주 기술은 매일 쓰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예를 들면 GPS 우리가 매일매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매일 쓰지만 이게 누가 뭐 2만 킬로미터 상공에 있는 위성들이 신호를 보내서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에도 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성이 없으면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뚫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우주 사업이라는 거는 우주 기술이라는 거는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컴퓨터에도 쓰이고 있고 뭐 전기 자동차 다 쓰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쓰이고 있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술이라고 당장은라고 치면은 통신, 뭐 인터넷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딜 가든 인터넷이나 통신들이 잘 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비행기, 배, 산, 바다, 뭐 강 이런 데서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된다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거나 속도가 느리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주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나중에는 이제 불 끄고 문 닫으면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모를 정도로 원활한 통신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주 관측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이제 뭐 자연 재해를
하여간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더 네. 빨리 정확하게 포착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문제도 환경 관련한 데이터도 더 정확하게 모아서 환경 정책에도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확률은 아주 낮지만 6,500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이 날아오는 네. 거를 미리 포착해서 뭐 옆으로 보내서 영화 같은 일. 인류를 구할 수 확률은 엄청 낮습니다. 예. 향후 10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지만 그래도 뭐 유비무환이죠. 네. 자, 앞서도 정상회담의 성과를 짚어주셨는데 그만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무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의 숙제, 앞으로 다가올 숙제 중에 가장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뭐 스페이스 2.0이라고도 하고 뉴 네. 스페이스라고도 하고 네. 이거를 촉발시킨 거는 민간 기업들이었습니다.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뭐 버진 갤럭틱 같은 민간 회사였고 네. 이들이 이제 스팟라이트를 다 받고 뭐 훌륭한 그게 한 건 맞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스페이스 2.0이 있기 전에 스페이스 1.0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진 않지만 예. 그리고 올더 스페이스라고 하고 뭐 폄하도 하지만 그런 기반이 없었으면 스페이스 2.0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 스페이스 뭐 1.1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선행 개발이든 선행 연구 쪽에서 우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기업하고 힘을 잘 모으면 힘을 잘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우주위원회라고 거를 이제 그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켰는데 네.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뭐 나사 같은 우리나라도 우주청 뭐 이런 거를 빨리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빨리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주개발 산업이 얼마나 많은 잠재력과 가치가 담겨 있는지 반드시 우리가 성공을 해내야 되는 분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동환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절반 가까이 우울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대 신윤미 교수팀은 지난해 6월 부모 2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부모의 47%가 우울 증상을 보고했으며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겪은 경우도 4%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부모의 우울 증상은 자녀의 수면 문제, 텔레비전 시청 시간, 태블릿 기기 사용 시간 등과 관련이 있다며 아동에 대한 교육과 함께 부모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수면 시간이 길수록 지능지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한양대 병원 연구팀은 6살 아동 5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남자 아동의 경우 8시간 이하로 잠을 잤을 때보다 10시간 이상 잤을 때 IQ 점수가 10점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7, 8세 아동 10명 중 1명꼴로 9시간 미만으로 잔다는 보고가 있다며 수면의 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실험에서 여자아이에게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극해 서쪽에 있는 바다 얼음에 미세 플라스틱이 대량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대와 극지연구소 연구팀은 2016년에서 2017년 서북극해 해빙 지역을 탐사한 결과 28만 톤 규모의 미세 플라스틱이 해빙에 갇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해빙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은 일반 해수에 존재하는 양의 수만 배가 넘는다며 대부분 바다를 타고 온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리튬이온 전지와 같은 2차 전지 산업 분야에서 오는 2030년까지 인류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한국의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연간 1,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뿐 아니라 민간과 개인도 자유롭게 우주로 향할 수 있는 민간 우주 산업, 즉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국가 안보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우주 개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